how to 어, 노인병 학자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생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노령에 이른 노인들은 끊임없이 분해하는 신장 전문가들, 전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기관지 투비를 삽입하는 폐 전문가들, 심지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평화로운 죽음일 수도 있다는 복막염 환자에게 메스를 갖다 대는 외과 의사들, 이런 류의 의사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바로 노인병 전문의들이다. 우리의 희망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을 뿐 그 길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노인들이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가능한 한 오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무능력 상태와 뒤박적으로 엉켜버리는 정신적인 혼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알츠하이머 같은 파괴적인 질환과 맞서 싸우는 가족들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노인병 학자들은 노인들을 치료하는 여러 의사들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치료자이다. 그들은 환자의 질환 및 증세뿐 아니라 극히 사적인 사항까지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 노인병에 관한 전문가라면 노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1992년 말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노인병 전문의로 등록된 의사가 4,000명인 것에 비해서 심장병 전문의는 약 1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개개인의 삶에는 자연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설력까지 넘보신 의학적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연장시켜 주는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노인들의 기능적인 나이가 연장된 것일 뿐 노령화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노령화라는 것은 독립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종속적인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병을 불러온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병에 의해서 노령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육체는 계속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이다. 노인들의 생리 기능을 연구하는 병리 의사들은 일단 어떤 이상 증세를 발견하면 즉시 이름을 부여한 뒤에 치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매진한다. 그러한 불굴의 의지에 힘입어서 현대의학자들은 제각기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병리든 임상이든 전문의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실험과 연구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인간의 고통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명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병에 대한 수수께끼에 흠뻑 빠져들어 그것을 완전히 풀어보려는 욕망에 있을 것이다. 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서 제압하려는 탐색 과정은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의 힘을 보태고자 하는 전문의들의 도전장이다. 전문의라면 누구나 병리학에 심취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당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판단이 있을 경우에 연구자는 포기해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 수수께끼가 고심스럽게 끈질기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노인 환자들의 질환을 연구하는 전문의들은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새로운 질환 현상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면서 열정적으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 결국에는 무너질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 어차피 노령화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이고 그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점차 죽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주변 곳곳에서 끊임없이 스승님이란 틈만 나면 달려드는 치명적인 적들과의 싸움에서 대항할 힘조차 점점 없어진다면 어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점차 하다 보는 무기력이 신체의 조직과 기관의 세약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현존하는 의학서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항례내경 소문이라는 3500년 전의 고서에는 신화적인 존재인 황제가 기백이라는 의사에게서 노령에 관해 배우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뼈는 말라서 지푸라기 같이 부서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서 늘어지며 가슴에는 공기가 많아지고 위장에는 통증이 오고 심장에는 답답한 기운이 돌게 되며 심증이나 만성 심무정, 목덜미와 어깨 적지가 기어드는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전신을 흐르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눈은 부풀어 처지게 된다. 눈이 옷설기조차 보지 못하게 되면 죽음이 따른다.
사람이 병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그의 삶에는 정지부가 찍히는데 그래 되면 죽음이 찾아온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노령화가 신체의 쇠약을 가져오고 질병을 막아낼 수 없도록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라 왜 나이가 드는가이다. 서양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객관처럼 늘 이용되던 전도서의 한 구절을 인정해본다. 번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사물에 주어진 한계라는 주제는 인류 전 시대의 문학에서 공통적인 소재로 등장한다. 전도서의 전도자보다도 호메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들은 나무니 가도 같다. 무슨 나무의 뒤에는 반드시 쇠퇴가 따른다. 제버슨이 그의 인생 말년에 존 애덤스에게 쓴 편지를 보면 한 세대가 반드시 오늘러야 할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무르익어서 찾아올 때가 있어. 우리가 죽음으로써 또 다른 성경을 이루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산 뒤에 남의 것을 탐할 수는 없겠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자연설이라면 하미로스의 나뭇잎처럼 필연적인 설리를 요구하는 자연의 속성에 따라 우리는 위대한 농부인 제퍼슨의 말처럼 언젠가는 죽음으로써 또 다른 성장을 이룰 시기에 다다를 것이다. 자연과학자들이 이러한 자연의 설리를 따르는 모든 생물체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려 애쓰고는 있으나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노령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범한 일상의 환경에서 제 기능을 수행해내던 세포와 기관이 극히 일상적이고도 연속적인 과정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설이다. 이 이론은 일명 마모설로 불린다. 두 번째는 각 세포뿐만 아니라 기관과 모든 조직이 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설정된 시기에 따라서 노령화되어 간다는 주장이다. 후자의 이론을 살펴볼 때 죽음의 시간과 죽음의 폐가 돌기 시작하는 시점 등이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유전적인 결정론이 표성처럼 떠오른다. 암세포가 발생한 결함의 경우에 그 결함이 수정될 때 이미 암세포가 처음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킬 시점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망호설에 나오는 환경이란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지구의 환경일 수도 세포 자체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일 수도 있다. 태양에서 오거나 인공적인 방사능 배경 복사와 산업화에 따른 오염물질, 세균 독소 같은 인자들이 천천히 인체의 유전자가 가진 유전 정보를 바꾸어버림으로써 해를 입힐 수도 있고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이 소송 체계의 착오로 발생할 수도 있다. 원인은 무엇이든지 DNA 속에 축적된 유전 정보의 변동은 세포 기능에 결함을 일으켜 결국 그 세포를 죽음으로 이끈다. 바로 이 현상이 체조적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은 기능 결함에 의한 파국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한 환경은 체조적이나 세포 내에도 존재한다. 앞에서 이미 분자의 기본 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봤지만 그 밖에도 다른 요인이 더 있다.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는 물질 대사 때 발생되는 독소를 끊임없이 제거해야만 한다. 만일 이 메커니즘에 구멍이 뚫리면 제거되지 못한 독소가 계속 쌓여서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DNA 자체를 파괴시키기까지 한다. 그 요인이 환경에 있던 수성체계의 혼란에 있던 아니면 물질 대사 때에 나오던 독소 있는 DNA 내의 결함 상태는 노령화의 주요 인자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알데히드, 유리산소기 등의 어려운 말들이 생화학 연구자들에게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을 때처럼 무조건적으로 이런 용어들의 거부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원행기를 파괴하고 노쇠시킬 수 있는 인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유릭이란 외곽 궤도의 전자가 홀수인 미분자를 뜻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므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를 얻든지 해야 한다. 따라서 유리기는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민감한 반응력은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화의 메커니즘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여러 생화학적인 이론들을 참 또는 거짓으로 갈라놓는다. 믿는 이들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비타민 C를 다량 복용하는 식이요법으로 우리기의 산화작용으로부터 최저적을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펴고 있으나 불행히도 명백한 근거는 아직 없다.
유전 인자들에 의해서 뇌령화의 전 과정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이론에는 유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생물체의 정상적인 생명 기능과 삶 자체가 약화되어 간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노화되어 간다. 면역 성상실, 피부 노화, 초기 치매 증상, 혈관의 탄력 성상실 등 제각기 다른 노쇠 현상을 보이며 늙어가는 것이다. 유전적인 이론은 약 30년 전 레너드 헤이플릭 박사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에 크게 부상했다. 실험실에서 인간 세포를 배양하던 정에서의 플릭은 실험 중에 세포가 세포 분열을 서서히 중지하더니 어느 순간이 되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지만 매번 세포의 분열의 횟수는 최고 한계적인 50회 정도로 넘지 못하고 끝났다. 실험에 이용되었던 소재는 체조직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섬유조직 구성 세포라는 흔한 세포였다. 다른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고 끝없이 불어날 듯 보이는 암세포도 예외는 아니었다. 헤이플릭의 연구는 생물 분류상의 각 종이 각기 다른 수명을 갖는 이유와 같은 종이더라도 각 개체의 수명이 해당 어버이의 수명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노화의 요인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들은 결과적으로 과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이론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노화라는 것은 그 이론들이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어낸 결과인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의 모습과 체질이 다르듯이 여러 이론들 중에는 각자에게 더욱 적합한 이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요인들은 모든 생물체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바로 그 공통 요인들이 미분자와 세포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세포와 조직 그리고 기관에 일어나는 변화는 생물의 종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헤이플릭 박사 역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다.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노령화의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유전적인 프로그램, 유리의 반응력, 세포의 수명도, 미분자의 특질, 원활지 못한 신진대사 등으로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 외에도 과학의 발달은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을 더 끌어냈다. 리포푸신을 주 요인으로 보는 이론과 호르몬을 주 요인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고 면역체에 일어난 이상 변화를 눈여겨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신진대사 콜라겐이라는 교원질이 서로 엉겨붙어서 영양 공급을 버리는 동시에 생체물질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간다는 이론도 있다. 엉겨버린 콜라겐은 DNA를 손상시켜서 세포를 죽이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생리학 체계와 회복적인 구조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해체되어 체내의 모든 기본 체계에 악영향 위에 설명된 모든 요인을 유발할 만큼 미친다는 학설도 있다. 아직은 모든 생물체에 해당하는 세포의 사멸 과정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아포토시스 떨어지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의 유래 과정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강력한 유전자적인 반응을 보이는 MYC 유전자라는 단백질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연분이 특정 세포군으로부터 제거될 경우에 MYC 유전자는 25분에 걸쳐서 세포가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과정을 진행시킨다. 이러한 예정된 죽음은 유기체의 성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으로서 늙어 불필요해진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이론이다. 세포의 3일이 유전자의 지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포토시스 과정임을 고려할 때 MYC 단백질 등 속의 요소가 사멸인자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러한 유전자의 직접 지시에 의한 죽음은 다양한 생리학적,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유발되며 앞서 소개된 여러 노화 요소들 사이에 조화를 부여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MYC 단백질과 MX 단백질이라는 또 다른 단백 조직의 결합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세포는 성장 분열 아포토시스에 의한 자기사멸의 세 가지 일 가운데 하나를 진행하도록 지시해 받는다. MIC와 MAX 두 단백질이 어떤 작용을 이런 진행을 유발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분석해 내지는 못했지만 MIC가 성장과 자기가 분열 외에 세포의 사멸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것만은 확실해졌다. 이런 연구는 신체의 노화 과정뿐만 아니라 병리학 특히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몇몇 의학자들은 앞서 나열한 것들과 다른 관점에서 세포의 사멸을 연구하고 있다.
내용은 유전 정보의 오류가 신체 체계의 이상을 이야기하고 그 신경 체계가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일으킴으로써 그 결과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그 반대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이론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들과 자료 그리고 추측들은 결국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바로 세포의 노화는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들이 주로 앓고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 수백 가지 질환이 의학계에 보고되었으나 그것들을 몇몇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노인층의 85%가량은 다음 7가지 요인에 의해서 숨을 있음이 밝혀졌다.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치매와 같은 치력 쇠퇴, 암,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 7가지 질환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적이다. 대형 병원의 진료 통계를 보면 사형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병명이 대부분 이 7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이 7 악당들이 초격대를 구성해서 노인 사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년을 넘긴 사람들 대다수에게 이 초격대는 죽음의 사신이다. 이렇게 임상의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부검을 대신하는데 요즘의 임상의들은 병리학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오진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정확한 병명을 알고도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병원의 부검률도 약 20%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그전에는 40%를 상회할 정도였다. 미국 전체의 부검률은 13%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다. 금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 나는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다음에 사망자의 시신을 거의 빠짐없이 부검하곤 했다. 물론 지금도 예전처럼 자주 부검하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미처 눈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없는지 병리학자들과 함께 자세히 살피곤 한다. 레전트 6년의 기업이 생활 30년을 보내며 나는 수많은 시신을 해부해 왔다. 나이가 들어서 사망한 환자의 시신에는 공통적으로 넓게 퍼진 동맥경화증과 그로 인한 퇴화 상태가 나타난다. 발래, 체조직과 기관 등을 유심히 살피는 해부학자와 외과의들에게는 매번의 메시지로 표현하는 낯익은 노화의 증거물들이 그냥 지나쳐버릴 정도로 평범한 것들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금시 보고서가 몇 주 뒤 날아올 때마다 해부학자들이 지원한 사실들을 확인하며 새삼스레 놀라곤 한다. 그들과 함께 시신을 해부해놓고도 나는 항상 금시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내가 맡았던 환자의 죽음을 전체적이고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시체 해부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들 중에는 죽음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도 섞여 있다. 그러나 노화 과정에서 이런 충분한 결과들도 그것들이 비록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닐지라도 사망의 배경을 역할하고 있는 인자들이다. 최근에 나는 예일 느 헤이븐 병원의 동료들로부터 부검 자료에 관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제 워커스 스미스 박사는 부검실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부검학을 창시한 이탈리아 해부학자 조반니 모르가니가 던진 병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부검실의 최고의 베테랑이다. 전 세계의 대부분 부검실에게는 여기는 죽음이 기쁜 마음으로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걸려있다. 부검실은 이 숭고한 문구 아래 병리학자와 마지막 숨을 내쉰 사자가 한 팀을 이뤄서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나의 활동 영역의 수술이라면 부검실은 워커 스미스의 활동 영역이다. 당시 어느 날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은 환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흥미를 보이며 자료를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1970년 12월에서 72년 4월 사이의 16개월 동안 차례로 사망한 84세 이상의 남자 12명과 여자 11명에 관한 금시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들 23명의 평균 연령은 88세로 최고령자가 95세였다. 동맥경화, 정세라든가 중추신경계에 일어난 이상 증세 등의 병리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그것이 모든 대상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3명 모두에게 영양 부족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원기 상실이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 역시 인상적이었다.
동맥이 지나치게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자 자연히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끊겨서 결국 마지막 원기가 소진될 때까지 녹과 때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발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혹은 폐혈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직 현대의학이 명확히 해석하지 못한 생리학적인 요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환자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게 된다.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둔 80세 노인의 경우에 그 사람의 사인을 단순히 심장질환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노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며 심근경색은 단지 정체적인 진행의 일부분으로 다른 요인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기에 주된 사인으로 꼽혔을 뿐이다. 23명 중에서 7명의 공식적인 사인은 심근경색, 4명은 뇌일혈로 세균 감염으로 죽은 8명 중에서 3명은 노인의 영원한 친구라는 폐렴이 사인이었고, 말기암 증세로 고통받던 3사람은 각기 폐렴과 뇌일혈로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예상대로 아데노마 23명 모두의 심장에는 뇌혈관에서 발견되었고 심장과 뇌 두 곳에서 돌기가 발견되었다. 다만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 지방 덩어리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뚜렷한 징후를 내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지라도 함께 적혀있는 여러 질환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병리학자의 보고서에는 그런 질환들이 부수적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각기 폐, 전립선, 가슴 등의 암을 앓고 있었고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대동맥 팽창 증세가 있었으며 동맥류라고 불리는 혹을 복부 쪽에 가지고 있었다. 뇌조직 검사를 받은 20명 중에서 7명 만성 경색의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만 뇌졸중으로 중도 절도한 병력을 갖고 있었다. 4명은 심장에 동맥경화 증세를 보였고 여러 명이 8명을 앓고 있었다. 위암으로 죽은 한 사람의 다리에는 궤저 증세가 있었다. 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견뎌낼 비교적인 가벼운 질환에도 고령자들은 무릎을 꿇고 만다. 연구 대상이었던 사망자들 중에서 1명은 탈장으로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2명, 1명은 담낭 수술에 따른 감염으로, 나머지 1명은 소화성 궤양과 괴실, 파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동맥경화증은 특히 85세 이상의 노인층의 주된 사인인 감염을 촉진한다. 외에도 십이장 궤양과 골반골절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사람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이들의 차트를 자세히 살펴볼 때 7명 정도는 50대 중반에만 수술을 받았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워커 스미스가 내놓은 23명 중에 단 2사람만이 뇌조직에 손상이 없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동맥경화.